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볼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상당히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 칸으로 가볼까요? 오늘 손님도 많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어제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바로 오늘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같이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트럼프 주니어의 경우에는 2기 행정부의 실세로 알려져 있죠. 벤스 부통령을 추천한 것도 바로 트럼프 주니어로 전해졌는데요. 이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미국의 사업 비중이 큰 기업들은 물론이고 이번 면담 대상에 미국과 AI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이름을 올리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관전 포인트랑 투자 재료, 같이 물색해보고요. 또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인사가 한 분 더 있습니다. 바로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 당장 HD 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를 둘러볼 예정으로 전해졌는데요. 어제 하나오션의 낙폭이 심상치 않았던 가운데 HD 현대조선주들은 잘 버텨줬죠. 이제 대세가 한화에서 현대로 기우는 걸까요?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실적 발표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어제 LG 생활건강이 또 선방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마치 그 전일의 호텔 신라처럼 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또 방산과 원전 쪽의 대장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화장품이나 음식료 같은 필수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도 하나씩 하나씩 열리게 되겠죠. 미리 반영이 되고 있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공략해볼 실적주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 사건, 사고도 매일같이 발생합니다. 그제는 유심, 어제는 정전이었죠. 전력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스페인과 또 포르투갈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 영상을 보신 분들도 꽤 많으시겠지만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아서 교통이 마비됐고 지하철과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운행을 멈추다 보니 또 먹통이 됐습니다. 전화 연결도 끊기면서 결제가 되지 않고 시민들은 그야말로 대혼란을 겪은 건데요. 그야말로 모든 게 멈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 원인을 찾지 못해서 복구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관측들이 많았는데 스페인의 경우에는 이 정전의 원인이 프랑스와의 전력망 연결 중단으로 파악이 되면서 대부분 지역에 전력이 다시 공급이 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오늘 또 어제만큼 우리 시장에서 반응이 올지는 또 미지수인 상황이고요. 아래 있는 인벤티지 랩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이슈가 아닌데 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두 개 이슈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지혜로울지 같이 해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에서 체크해 볼 만한 포인트들 정리해 봤고요. 이제 오늘 볼 만한 뉴스는 뭐가 있는지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자동차 업체들을 위해서 25% 자동차 관세 중에 일부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을 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의 가치에 최대 15% 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부품이랑 원자재에 부과되는 다른 관세를 줄여주는 방식인데요. 다시 말해서 부품 공급망을 미국으로 가져와라 라는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에서 자동차를 완성해서 판매하면 그 자동차 값의 한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레딧을 상무부로부터 받게 되는데 나중에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이 크레딧 15%만큼 관세를 상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15%일까요? 미 상무부는 완성차 업체들이 한 15% 정도를 해외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데 따른 거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결국의 포인트는 자동차를 미국에서 온전히 생산하라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자동차 산업에서 무언가 관세를 완화해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업계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한데요. GM,
어제 저녁에 견조한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세 정책이 불확실하다라면서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했죠. 때문에 약 보합권에 그쳤는데요. 사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이런 뉴스들이 미리 선반영된 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큰 반응이 없었던 만큼 아직은 불확실하다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오늘 자동차 관세 이야기 좀 알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사도 만나볼게요. 오늘 실적 오브 실적의 주인공이죠.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에 이어 확정 실적을 내놓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각 부문별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HBM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시장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앞서서 좀 복기를 해보시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 때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 매출은 79조 원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죠. 이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당시에는 컨센서스를 웃돌았었는데요. 이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S25가 잘 팔린 덕분이다라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쪽에는 또 관세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이후의 수요는 불투명하다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또 반도체는 어떨까요? DS 부문의 경우에도 메모리에선 한 3조 원 정도 이익을 냈지만 파운드리 쪽에서 여전히 적자 폭이 2조 원 정도는 발생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근데 메모리 쪽도 마찬가지죠. 관세 영향이 있기 때문에 1분기는 선방했을지 몰라도 2분기 이후에 봐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앞으로의 가이던스, 또 HBM 공급 계획과 관련된 코멘트가 나올지 이 두 가지 포인트는 꼭 기억하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러 가시죠. 자, 수요일 아침은 든든한 두 분과 함께합니다.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이제 내일이면 연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뭔가 마음을 놓고 쉴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오늘 장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보시는지 먼저 열어볼게요. 악재가 호재다. 왠지 조선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실적 발표를 주목하자. 네. 오늘 어떤 기업들을 보고 계실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먼저 어떤 악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제 첫 번째 큰 악재는 뭐 그야말로 관세죠. 관세가 이제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관세에 대한 이슈가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호재로 전환되고 있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로 뉴스로 인식을 해서 주가가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관련 기업들, 뭐 강한 기업들은 다시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호재고, 그리고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던 게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10일 연속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가 어제 드디어 코스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10거래일 만에 6,391억 정도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악재들이 점점 악재가 소멸이 되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5월인데 5월부터는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우상향에 배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도 핑퐁이긴 하지만 조금씩 좀 발을 디디고 있네요. 이조 본부장님은 어떤 실적 가장 주목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뭐 오늘 네. LG엔솔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뭐 삼성전자도 있고 삼성전자. 많이 있습니다. 네. 국내도 많이 있는데 예. 이제 내일 새벽에 메타랑 퀄컴이랑 마이크로소프트 이쪽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어쨌든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국내 증시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LG엔솔은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결국에 주가는 이제 잘 버텨주고 있듯이 지금 엔솔의 향방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지금 뭐 워낙 이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어제 하나오션 이슈가 좀 있었죠. 네. 블록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영향이 좀 어떻게 미칠지도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굵직한 실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주목해 보자라는 의견이셨어요. 네, 좋습니다. 대형주 가운데서 실적은 이미 나왔지만 주가 반응이 별로 없었던 기업 가운데 대표적인 섹터가 자동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관세 계획을 한 데 대해서 서명을 하겠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자동차 관세는 사실 새로운 건 아니에요.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이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니저님, 이 관세가 제 생각에는 관세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부품을 조달할 때 나중에 어떤 좀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 뭔가 미봉책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 이제 시간이 되게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거. 네. 어제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된 지 딱 100일 되는 날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 그 대통령이 될 때 지지율이 50%가 넘었는데 3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이슈 때문에 어제 어디에서 이런 행사를 했는가라고 딱 보니까 자기의 지지층이 가장 많은 러스트벨트 중에 하나인 보통 이제 디트로이트 3라고 불리는데 미시간주에서 했습니다. 미시간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3개 회사가 다 있고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1000개가 넘는 부품사들이 이 미시간주에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블루 칼라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에서 어제 행정 서명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맨날 행정 서명을 하고 있는데 사인하기 무지 바쁜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제 발표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기본적인 내용 외에 플러스로 옵션이 있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해에는 3.75%, 이듬해에는 2.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상무부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내에서 만들고 있는 또는 미국 내에서 팔리고 있는 자동차의 15% 정도가 미국이 아닌 타 국가에서 수입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그러니까 15% 정도만 전체 자동차 가격의 15%를 뺀 그리고 전체 또 여기에다가 무역관세가 또 25%가 들어가기 때문에 15% 곱하기 25%를 하면은 3.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해에는 3.75% 관세 면제를 해주고 왜냐하면 그게 전체적인 자동차의 수입 부품의 퍼센티지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10%로 줄이겠다. 그렇게 되면은 계산해보면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옵션으로 트럼프의 이 행정명령에 뭐가 있냐면 미국 내에서 85% 이상의 자동차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들 그래서 완성차로 만들어서 판매되는 회사의 85% 이상이 미국에서 만들면은 관세 부과를 하지 않겠다라고 옵션을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지난달에 그리고 이번 달에 뭐 현대제조도 그렇고 관세 발표를 하기 전에 이미 미국 내에서 공장을 더 확충을 하고 그리고 철강 생산도 하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이 주어진 기간을 보니까 딱 공장이 지어지는 기간만큼만 이렇게 관세 부과를 좀 면제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2년 동안의 기간을 줄 테니까 빨리 미국 내에 공장을 지어라는 시그널이고요. 자동차 이슈가 이게 이제 확실하게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반사익을 못 받는데 이 행정명령 이후에 자동차에 대한 또 관세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자동차 전반적으로 부품 회사까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동차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왜 별로 반응이 없을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은 자동차 내용 같은 경우에 특히 네. 이제 어제죠. 어제도 자동차 관련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메이커인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도 매출이 확 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도량이 2022년 2분기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가 전체 매출 캐파 사이즈가 이게 뭐냐면 원래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라든지 또는 반도체에 들어가는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을 때 많이 팔리는데 시그널상 지금 보면은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가. 왜냐면 이게
자동차하고 전자제품들은 지갑을 많이 열어야 살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거를 반증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동차는 별로 이제 매력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되겠나요?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리세션이다라고 해서 R의 공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가 어떻게 전략을 쓰냐에 따라서 경제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자동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또 그런 자동차 구매 비용에 있어서 부담이 좀 덜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판매가 다시 호조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언급을 들은 바가 있어요. 이처럼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관세도 정리가 되고 금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동차 섹터입니다. 우리 이종훈 부장께는 삼성전자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번에도 파운드리 쪽은 2조 원 적자, 그리고 메모리는 한 3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주가가 네. 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반영이.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이제 뭐 투자자들도 이제 메이저 수급들도 사실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뭔가 방향성 자체를 애매하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의 2주째 주가가 저가격대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뭔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소식이 없는 상황. HBM인가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콩콜 하면서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떠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뭔가 이제 확 바뀔 수 있는 뭔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파운드리 쪽에서 어떠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의 움직임, 그리고 HBM 같은 경우도 뭔가 긍정적인 답변 이런 것들이 과연 나올까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거기서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좀 반등을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은 당분간 저 가격대에서 좀 재미없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BM 얘기는 언제부터 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 흐름 좀 답답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마 한 8시 좀 전에 나올 걸로 같아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끓는 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손님이 많아요. 일단은 트럼프 주니어 어제 도착을 했고 오늘 드디어 대기업 총수들과 회동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재계 10위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기업인데 조금 의아했던 게 네이버 의장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AI 쪽은 좀 잠잠했었잖아요. 혹시 우리 매니저님은 오늘 이 총수 회담에서 어떤 투자 포인트 찾고 계시는지? 저는 한 3개 정도 관점을 보고 오,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이제 뭐 특이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부터 시작을 해서 최소한 20개에서 25개의 기업들과 미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관세 혜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넘어가는데 정용진 회장이 뭐 하루 좀 빨리 초대해서 월요일 날부터 왔으면 저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뭐 그래도 하루 줄긴 했습니다만 1박 2일 일정으로 지금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장남이 지금 어제 도착을 했죠. 근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첫 번째는 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는 4개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LG그룹인데요. 두 번째는 트럼프의 마다들, 트럼프 주니어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 트럼프 주니어 마다들은 지금 행정부에 입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관료가 아니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게 트럼프의 아들이기 때문에 식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김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워싱턴 DC 조지타운에 이게 이제 정가에서 있는 많은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여기에 이제 많은 이슈들이 불거지는 특히 이제 사교 클럽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익스큐티브 브런치라는 그런 사교 클럽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회원제 사교 클럽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과 함께 정재계 인사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트럼프 정부 내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 말씀드렸던 4명의 재계의 회장들의 대응 방법인데
삼성전자하고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는 관세가 90일 동안 유예하고 난 다음에 3분기 때부터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4월 24일 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3분기부터 관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LG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슈.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반도체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S 부분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 쪽이 관세의 영향을 받는데 여기에 대한 키포인트가 좀 많이 얘기가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자동차 관련에는 지금 이제 25% 관세가 적용이 되는데 미국에서 어제 발표된 이후에 첫 번째 해는 3.75%, 두 번째는 2.5% 관세가 조금 면제가 되긴 합니다만 관세의 향방이 더 줄어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주원 부장님 또 우리 미국에서 해군성 장관도 방문을 합니다. 첫 번째 일정이 HD 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를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HD 현대의 총수는 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참석을 못한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와, 그 정도로 지금 조선소에 무게를 싣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MRO와 관련된 부분들이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을 MRO, 것으로 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알래스카보다는 아마 해군 쪽이다 보니까 MRO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어떠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이런 기술력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보고 싶어서 직접 방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MRO 관련해서는 역시나 하나오션이라던가 HD 쪽으로 계속적으로 주목받았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국의 조선소를 인수한 하나오션이냐 아니면 미국의 조선소는 없지만 그래도 HD냐 지금 이 두 쪽으로 좀 그러니까요. 의견이 나뉠 텐데 네. 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처음 방문한 게 또 하필 거기다 보니까 HD 쪽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블록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HD 쪽으로 좀 더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뭐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좀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나서 네. 그때 좀 시장을 반응을 할 것 같고요. 이미 지금 그에 대한 기대감의 반응도 있었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도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의 블록데일 이슈가 불거지는 찰나에 또 해군성 장관이 HD 쪽을 방문을 하니까 참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다, 공교롭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분의 투자 포인트들 쭉 들어봤는데 역시 종목을 봐야지 조금 구체화될 수 있겠죠. 자, 오늘 손님에 대한 종목은 현대모비스, STX 엔진입니다. 자동차 쪽을 계속 보자라는 의견이 네, 자동차는 있으시네요. 이제 계속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매번 강조드립니다만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원픽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대차, 기아차의 AS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멕시코, 브라질 등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에 이미 공장이 있고 생산 법인뿐만이 아니고 이제 판매 법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현대모비스다라고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부품주 안에서는 완성차보다 늘 그 안에서 부품 모비스를 보시네요. 자, 우리 본부장님은 하나도 아니고 HD도 아니고 엔진, 이런 기업 좋아요. 네. 아니, 왜냐면 뭐 하나오션은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거 소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지금. 그다음에 HD 관련해서는 너무 고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는데 네. 과연 이제 여기서 살 수 있냐를 생각해 보면 지금 좀 부담스럽다죠. 신규의 네, 입장에서. 그래서 네. 그나마 조금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좀 STX 엔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HD 현대마린 엔진이 현대 쪽 엔진이 그게 원래 과거 STX 중공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하필 이런 찰나에 지금 하나 쪽에서 STX 엔진 인수한다 만다 이런 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틀 전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한번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 모멘텀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STX 엔진 같은 경우는 방산과 조선 다 걸쳐져 있어서 엔진 쪽으로 괜찮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고 가격적인 부담감이 다른 쪽보다는 좀 덜하다라는 점
이런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요즘에 좀 계속 주목받고 있는 게 그 탈탄소 선박 이런 것들 그래서 고부가가치 선박 이런 것들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 LNG 이중 연료 관련된 엔진이 형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선 쪽은 약간 선급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이렇게 선박 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LNG 이중 연료라던가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이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도 친환경과 관련된 쪽으로도 이미 과거에부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안에서 좀 덜 부담스러운 종목은 뭐가 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또 조선과 자동차 안에서 방문하는 손님들 잘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끓는 점 또 넘어가 볼게요. 실적주 오늘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장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요. 각 섹터의 대장도 나오지만 LG 생활건강이 어제 좋았잖아요. 근데 또 다음 주부터는 화장품이랑 음식료 쪽도 조금씩 실적이 나올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오늘 보면 좋을지 바로 직관적으로 종목부터 열어볼게요. 한국항공우주,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예상대로 방산과 원전에서 한 종목씩 나왔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죠? 한국항공우주. 네. 또 원전 괜찮다. 방산 대표적인 종목은 매번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좀 새롭게 이제 방산 종목에서 이제 새롭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사실 이제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한 2, 3주 전부터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다 하회할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라고 나왔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조금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일부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한 22% 성장한 9,900억, 약 1조 원이 100억이 안 되는데 그렇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도 거기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40억 정도, 이전에도 한 2, 3주 전에도 한 영업이익이 640억이 될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그건 변동성이 없더라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무기 체제를 완성한 그런 기업이죠. 그리고 주요 제품이 가성비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트렌드가 뭐 MZ 세대도 트렌드가 있지만 국방 쪽에도 트렌드가 있는데 가성비가 있는 그런 무기, 가성비가 있는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맞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2분기부터 주요 고객사들에게 항공기 인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기체 부품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실적 회복세가 진행이 되면서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점은 2분기부터 수주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좋아진다는 얘기죠. 특히 KF21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양산 계약이 체결되면서 수주가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동에는 지금 수리온이라고 이제 전투기 연습기 있죠, 연습기. 그게 이제 수출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원래 올 초에 지금 본격적으로 납품을 하려다가 좀 딜레이 되는데 그게 FA50인데 그 수출 사업 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매출 사업이 되는 게 한 전체 8조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주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방산주 실적 발표 시즌을 한번 복귀해 보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필두로 LIG, 로템 다 주가가 엄청난 랠리를 보였는데 카이, 한국항공우주는 실적이 조금 아쉬워서 가장 마지막에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리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제가 보기에 이제 얘가 제일 마지막으로 움직였는데 이제 네. 보니까 이제 앞에 올라갔던 종목들 예를 들어서 가장 빠르게 시장을 주도했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앞으로 열려 있는 길이 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한국항공우주가 말씀드린 대로 2분기부터 실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PFQ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게 2분기부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2분기 때부터 주가도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만 된다면 1분기 때 조금 아쉬웠던 것들이 다 커버가 되면서 훨씬 더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국항공우주의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종훈 부장님은 두산 에너빌리티 꼽아주셨잖아요. 네. 두산.
실적을 뭐 전체적인 실적보다 예. 저는 이 가스터빈 쪽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스 터빈 매출이 네. 높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앞으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전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딱히 말할 건 없고요. 워낙 원전과 관련돼서 대장주다 보니까 가스터빈인데 결국에는 이 가스터빈 자체가 이제 에너지,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LNG를 연소해가지고 이제 고온, 고압 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이게 지금 ESS 같은 경우가 아직 자리가 덜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전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스터빈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국내 유일하게 이 가스터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발전용 가스 수요가 앞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물론 뭐 친환경 에너지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뭐 친환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전력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그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일단은 가스 터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결국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원전은 다들 좋다 알고 계실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나왔을 때 어떠한 부분에서 실적이 늘었냐 그래서 가스터빈 쪽을 만약에 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시세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실적에서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정확한 관전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가스 터빈에 대한 매출 성장성 저희도 지켜보고 베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끌린 점도 만나보시죠. 어제 핫했던 이야기는 또 빼놓고 갈 수 없죠. 앞서 이제 원전 얘기하면서 전력 공급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 지금 전력이 얼마큼 중요한지 이게 멈춰버리면 우리는 정말 세상이 멈추는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는 어제 하루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닌데도 저는 상상해보니까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죠? 근데 여기서 시장이 주목하는 포인트는 이 원인을 몰랐으면 복구하는 시간이 좀 걸렸으면 전력을 또 볼만한데 이미 원인 다 찾고 이제 거의 다 복구가 됐대요. 그럼 오늘 어제만큼의 반응은 안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럼에도 싶어요. 불구하고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그래요? 미워도 다시 한번 원래 이제 전력 산업들이 작년에 굉장히 좋았다가 올 초에 사실 이제 이 프로그램 뒤에 시작되는 프로그램을 제가 먼저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LS 일렉트로닉을 추천을 이제 이틀 만에 드렸다가 1월 초에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거의 50% 가까이 수익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LS의 회장님이 주가 관련해서 지분 이슈 때문에 이제 네.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갖고 매도 포지션을 잡아드렸는데 아,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리포트를 많이 검색을 하고 찾아보니까 한 4개 정도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규모의 수주가 지금 2분기부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 3월 17일에도 미국의 빅테크 데이터 센터 수주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2,500억인데 이 중에 1, 4분기 때 잡히고 40% 정도가 2분기 때 잡힙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치가 많이 늘어나겠죠. 거기다가 5월 달부터 추가 수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4가지 포인트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그 외에 방금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4월 28일이죠. 깜짝 놀랐던 게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다 아시겠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근데 땅덩어리가 하도 높다 보니까 스페인보다 시차가 그 포르투갈이 1시간 늦어요. 그래서 그 딱 보니까 어떤 시간대에 이게 터졌는가, 전력망이 갑자기 멈췄는가 그랬더니 점심시간대. 그렇죠. 예, 왜냐면 12시. 왜냐면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점심시간 되니까 요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출퇴근하면 또 이제 차량 이동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하는데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오전 11시 30분, 스페인 같은 경우는 12시 반. 특히 이제 그쪽 부분하고 겹쳐 있는 게 프랑스 남부가 겹쳐 있기 때문에 프랑스 남부까지도 어떻게 됐습니까? 전력이 다운됐는데 이게 진단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잡았다고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EU 내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노후 전력 때문에 그렇고 어떤 이슈 때문에 잡긴 잡았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세요. 11시 반부터 12시 반부터
교통, 통신, 금융이 다 멈췄고 심지어 공항에서 이제 그 비행기를 타려는 분들이 비행기가 안 타고 그냥 깜깜한 거 화면에 보셨을 겁니다. 무서웠을 것 깜깜한 같아요. 대합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보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끔찍해요. 네. 예, 끔찍하죠. 그래서 이게 복구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무려 6시간 넘게. 그러니까 오후 12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복구가 다 된 게 아니고 60%만 복구됐다는 얘기죠. 그 6시간 동안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국민들은 무서워가지고 먼저 뭐부터 했냐? 예, 슈퍼마켓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보니까 하루 이틀 될 게 아니고 네. 장시간 되겠구나라고 해서 진열대에 있는 매대에 막 식료품들을 다 사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예, 진짜 유럽 같은 경우에 노후된 산업, 특히 전력 산업 같은 경우에 복구해야 되는데 EU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전력 기업들이 미국뿐만이 아니고 지금 유럽에도 지금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다시 한번 매출이 그러니까 PYQ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이 어제 사건으로 조금 대두가 되긴 했습니다만 전력은 워낙 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고 여기에 LS는 지분 노이즈까지 더해지면서 요즘에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격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LS 일렉트릭을 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 최근에 전력기기들이 올라올 때 보면 일진전기, HD 현대 일렉트릭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우리 본부장님 혹시 전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이세요? 전력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전력은 네.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LS 일렉트릭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정말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뭐 HD 현대 일렉트릭 뭐 다 좋습니다. 효성중공업이 근데 지금 주가는 제일 좋거든요. 네, 맞아. 네, 효성중공업 네, 좋죠. 효성중공업이 주가는 제일 좋은데 예. 아마 원전 쪽과 연결고리가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고요. 그 외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 LS 일렉트릭이 가장 잘하는 거는 배전 시스템 그리고 우리나라 뭐 전류 뭐 관련해서 고압 배전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배전과 관련된 그래서 전기가 멈추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배전의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LS 일렉트릭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야, 정말 의외의 답변 막간을 활용해서 여쭤봤는데 혹시나 자, LS 일렉트릭 역시 좀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비만은 어떻게 보세요? 비만도 어제 인벤티지 랩으로 또 갔다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시장이 굉장히 세게 반응이 들어왔더라고요. 사실 시장에 나온 뉴스만 보면은 예스인데 저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냐면 네. 일단 일라일리랑 노브노디스크가 지금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내년부터 출시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지금 국내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사실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도 보면요. 올릭스 같은 경우도 이 비만 치료제의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다른 쪽에 대한 기술 이전이고 실제로 그러면 기술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졌냐? 아직 아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도하지 않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 단기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 오늘은 한 번은 좀 쉬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쪽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뭐 아직 덜 오른 거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TX 엔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후속주 많이 주셨으니까요.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핫 이슈부터 실적주까지 정리를 마쳤습니다. 든든하게 내일 잘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